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10월부터 김진선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 다양한 축구 소식 분석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준TV에서 또 이제 10월 A매치를 맞이해서 또 아시안컵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또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해봤고 다양한 축구계 또 소식들, 축구계 업계에서 좀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예, 최신 축구 소식, 또 깊이 있는 현장 취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독일 현지의 평가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한 가운데 이제 독일에서 가장 공신력도 높고 가장 권위가 키커에서 김민재 선수를 분데스리가 7라운드 주간 베스트에 선정했다. 이건 이제 드디어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게, 이 키커나 빌트, 독일에서 유명하다고 불리는 두 매체에서 유독 김민재 선수에게는 평점이 박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점을 맞지 못했던 것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키커가 김민재 선수에게 드디어 좋은 평점과 동시에 또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공식적으로 요 독일 현지 매체에 또 크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의 그 수비수, 베스트 수비수로 선정이 됐고 주간 베스트 11도 거의 밥 먹듯이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 와서는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또 바이에른 뮌헨이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못 보여준 것도 있어요. 네, 이번 시즌 초반에 또 뮌헨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불안한 이제 경기력으로 또 순위도 지금 예전 같지 못하게 또 3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예, 하지만 이 프라이부르크 분명히 돌풍의 팀이고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3대0 승리, 다득점도 있었지만 무실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었던 김민재 선수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일단 통계 매체에서도 이제 베스트 11으로 뽑았어요. 네, 이번에도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그리고 인터넷 매체 90미니츠에서도 김민재 선수를 주간 베스트로 선정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매서웠다라는 또 부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지만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다 보니까 패스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하지 않는 기록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 기반으로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는 키커지에서 평점 2점을 줬다. 이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이후 최고 평점을 받은 거잖아요. 네. 키커가 김민재 선수에게 2점대 평점을 준 거는 요번이 처음이고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키커는 1점부터 6점까지 이제 평점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이제 1점부터 6점 중에 제일 낮은 점수가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점이 이제 10점 만점. 네, 맞아요. 영국 평점 기준으로 보면은 1점이 10점이나 9점 정도고 네, 그 정도. 2점은 이제 한 7, 8점. 네. 3점이 중간이니까 6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김민재 선수가 보통 3점대를 좀 많이 받곤 했었죠. 그러니까 보통이었다. 네, 한 6점 정도 보통의 점수를 항상 받았다. 아무리 7대0 대승 무실점 승리를 거둬도 항상 김민재 선수에게 돌아오는 건 보통의 점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2점대 점수를 받으면서 김민재 선수의 공이 컸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대중지, 독일에서 더스턴과 거의 비슷한 매체인데 그래도 이제 축구 쪽에 있었던 취재력이 뛰어난 매체잖아요. 여기서는 프라이부르크전에 김민재 선수를 팀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어요. 3점. 네, 이번에도 유독 김민재 선수의 평점을 박하게 주던 두 곳 중 빌트와 키커가 꼽히긴 했는데 빌트는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에게 3점을 주면서 이 부분에서 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7대0 승리 경기 당시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퍼포먼스가 굉장했었는데도 3점을 줬었고 3.5점 준 경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5.5에서 6점 정도의 평점만 계속 주는데 프라이부르크전에 케인 선수 어시스트하고 나쁜 플레이가 아니었지만 김민재 선수 보다 더 잘했다라고 보기 어려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수비 라인 전체를 봤을 때도 다 그냥 3점을 일괄적으로 준 거는 좀 대충 매긴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공격진들의 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거고 수비진에서도 너무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이외에 빌트만 또 이렇게 나오면 빌트가 이상하겠거니 할 텐데 이 독일 축구의 레전드인 마테우스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기대만큼 못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네, 사실 마테우스 요 독일 축구 레전드죠. 지금 평론가로 활동 중인 마테우스는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 오기 전에 찬사를 날리던 김민재 선수 굉장히 좋아하던 또 이 레전드였는데요. 이번에 라이프치전 이후에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가 우리 기대만큼 활약하고 있지 않다. 분데스리가에 익숙해져야 한다. 김민재를 향한 반대 의견은 없지만 이탈리아에서 보였던 경기력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 내가 김민재를 기대한 걸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이 없다는 건 김민재가 그렇다고 못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아주 잘할 줄 알았는데 그때의 기대가 모습이 안 못한다. 나온다. 뭔가 좀 이거 부족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가 다르고 전술이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분데스리가에 익숙해져야 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건 아니고 지금 미네 상황 자체가 사실 요 동료들이 계속 부상으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고 김민재 선수 혼자만이 책임을 지기에는 사실 팀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적응을 못한다라고 보기엔 저도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 코펜하겐과의 원정 경기가 단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오히려 빛난 경기고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코펜하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한 3대0, 4대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에요. 물론 그렇죠. 코펜하겐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선제골을 내주고 간신히 2대1로 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경기잖아요. 그죠.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역전승도 불가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후에 또 프라이부르크전에서 확실하게 또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뮌헨의 핵심 수비수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또 김민재 선수 이 프라이부르크전에 물론 공중볼 경합승률 100%라든지 뭐 다양한 수비적인 지표도 있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수비력, 뭐 지키는 것뿐 아니라 공격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김민재 선수는 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공격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긴 좀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라면 뭐 제롬 보아탱 선수 또는 뭐 사비 알론소와 같이 공격적인 포인트를 또 많이 연결해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프라이부르크전은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 뭐 공격적으로 경기하긴 했지만 이 히트맵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보통 수비수들의 영역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수비형 미드필드 지역 그리고 상대 공격 지역까지 약간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키미히의 파트너 느낌? 그죠. 미드필더의 히트맵으로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런 활약이 이 패스 기록에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총 패스를 171회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2019년 레버쿠젠 드라고비치 이후에 한 경기에서 최대 패스 기록이라고 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한 경기에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센터백이다. 보통 이 기록들은 이제 중앙 미드필드가 많이 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뭐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냥 패스가 백패스 뭐 그냥 의미 없는 패스가 아니라요. 공격 진영 패스에서 65회를 기록하면서 최다의 패스를 기록했고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89.2%나 됩니다. 사실상 공격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줬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이 다 직선적이고 전방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정확했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무실점 수비의 핵심인 것뿐 아니라 3대0 승리 과정의 설계자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득점에 있어서도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득점 찬스 패스 전체 5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수비수인데 저 5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 굉장히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볼 전진 기록, 볼을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패스로도 공을 전진시킬 수가 있고 공을 몰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기록 전체를 교집합으로 놨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공을 운반해서도 올라가고 패스로도 올리면서 경기 공격을 만들어가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는 빌트처럼 3대0으로 이겼지만 뭐 공격수들이 다 한 거 아니야? 수비수들은 뭐 막을 거 없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박한 평가를 주는 것은 축구 제대로 안 본 거 아니냐 혹은 추가할 못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소스코어드닷컴이나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도 김민재 선수에게 전체적 평점에서 3위, 4위에 위치했지만 사실 수비수 중에는 1위를 기록할 만큼 좋은 평점을 줬고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고 정말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만 또 집중해서 보니까 우리 김민재 선수 잘했는데 왜 그러나라고 우리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독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현지 팬들은 더합니다. 지금. 지금 실제로 이
라이언 절맨이 트위터 계정에서 빌트의 이 평점을 공개했는데요. 이 밑으로 지금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팬들의 반응은요. 김민재가 3점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1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또 3점이라니 이거는 빌트가 축구를 모르는 거다. 빌트는 진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더해서 심지어 인종차별 멈춰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온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게 아시아 출신이라서, 한국 출신이라서 일부러 저평가하는 거 아니냐. 스탑 더 레이시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3점이라는 게 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점은 조크다. 이 얘기가 뭐냐면 3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기준으로 보면 6점이에요. 아니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뭐 한 4년 만에 최다 패스를 했고 거기 정확성도 높았고 실점도 안 했는데 6점이면 아니 그럼 수비수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 거냐. 심지어 공격에도 가담을 했고 공격에서 이제 기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평점이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우파메카노 선수와 같은 점수인데 물론 우파메카노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부상 때문에 70몇 분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90분을 다 뛰면서 우파메카노가 없다는 건 더리우트도 부상이니까 사실상 라이머가 들어오면서 센터백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원백 센터백을 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평점 3점이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죠. 우파메카노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는 또 견고하게 수비를 시켜주면서 프라이부르크에게 단 슈팅을 2개만 허용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파메카노와 같은 점수라는 것도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런 좀 박한 평가와 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얘기들이 김민재 선수에게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디렉터인 프로인트 디렉터가 좀 공개적으로 김민재 선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번에 또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뮌헨 디렉터가요,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김민재는 정말 특출난 선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축구와 훈련, 운동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뮌헨이 김민재를 데리고 있는 건 큰 행운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김민재가 뮌헨에서 보여줄 활약상이 기대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사실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팀에 성실하게 또 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런 좀 부담, 나폴리에서 세리아 수비 MVP를 받았던 선수이니까 분명히 더 잘하겠지라는 뭐 시선과 또 그런 것들이 부담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발언으로 좀 마음을 다독여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다독임 속에서도 좀 더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지금 뮌헨이 또 수비가 부상입니다. 지난 경기 때 프라이부르크 전에 우파메카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부상 방지 차원에서 빼준 줄 알았으나 햄스트링 부상으로 3, 4주간 결장이 예상되는 바고요. 지금 더리히트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센터백 자리는 김민재 선수 혼자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 센터백 김민재 선수밖에 없는데 3, 4주 부상이긴 하지만 이제 A매치 휴식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A매치 휴식기가 끝나도 1, 2주가량은 김민재 선수가 혼자 수비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수 영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금 뛰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풀백 마즈라이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마즈라이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으로 또 우파메카노 선수가 나간 이후로 호흡을 보인 바가 있어서 다음 경기도 마즈라이와 김민재가 함께 호흡을 맞출 것으로 현지 매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라이머 선수 언급이 된 것은 사실 이 선수는 원래 중앙 미드필드인데 물론 멀티 자원이긴 그렇죠. 하지만 풀백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즈라이가 풀백이니까 그 마즈라이가 센터백으로 가니 라이머가 오른쪽 풀백을 봐야 되고 뭐 이제 고레치카가 물론 키가 크고 민스터와의 포칼 경기에서 센터백을 보긴 했는데 그 팀은 이제 하브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레치카가 내려와서 그냥 분데스리가 경기를 혹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센터백으로 뛴다? 이거는 뭐 허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사실 수비 지역에도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전망하는 것은 마즈라이가 김민재 선수 옆에 뛴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엔 김민재 선수의 수비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전문 센터백이 김민재 선수 혼자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공중볼 커버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사실상 마즈라이가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정말 힘든 역할은 김민재 선수가 해야 되니까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즌 중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선수 영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네, 지금 필수적으로 뮌헨의 센터백 영입이 1순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적 시장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언급되던 선수가 보아탱 선수입니다. 사실 보아텍은 그 훈련장에서 바이에른 뮌헨 그 훈련복 입고 또 뭔가 네. 준비하니까 영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네, 이게 사실 사생활 이제 뭐 예. 여자친구 폭행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사생활 문제가 좀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뮌헨에서 공식적으로 7일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아탱 영입은 없을 거라고 또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 팬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그 반대 성명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어서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면 영입을 했을 텐데 왜냐면 베테랑이고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FA이기 때문에 즉시 데려와서 쓸 수 있고 적응도 필요가 없는 선수였는데 그죠. 무산이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FA 선수를 찾았다고요?
근데 오늘 방금 뜬 소식입니다. 예. 네,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무스타피 선수가 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스타피는 이제 2014년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의 우승 멤버로 이제 그죠. 활약했던 정말 이제 9년 전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뛰어났던 선수고 독일에서 눈에 띄는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제 특히 아스날에서 너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그 강렬한 저거 약간 아스날의 다이어 아니냐. 아스날 다이어보다 심했다고 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정말 위치 선정이 최악이었고요. 예. 그리고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나쁘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잦은 부상까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샬케를 거쳐서 스페인의 레반테까지 갔었지만 거기서도 뭔가 사실 뭐 이 선수가 발렌시아에도 있었으니까 스페인에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무 소속팀을 활약도 못했고 이 선수가 와도 김민재 선수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죠. 샬케에서도 사실 샬케를 이제 강등권에서 구해주겠다고 떠난 거고 샬케도 그런 의미에서 무스타피 선수를 한번 영입을 했던 건데 강등을 면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또 레반테로 떠나는 뭐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 선수가 과연 왔을 때 득이 되냐라는 문제고요. 레반토도 강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바이에른 이거는 강등은 안 되겠지만 좋은 기운이 아니고 예. 오히려 이럴 게 많은 그거다라고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센터백을 사야 되는데 또 사실은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있는 상태면 이 선수들도 사실 주전 경쟁을 하는데 다른 주전급을 데려오기가 어려워서 약간 이런 좀 노장을 좀 지켜본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는 누가 와도 누가 영입이 되든지 박아놓고 시작하는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그런 의미에서 또 많은 팬들이 10월 A매치는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혹사 논란도 있고 하니까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월 13일 튀니지전, 10월 17일 베트남전이 있는데 베트남전만큼은 좀 휴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김민재 선수가 사실 이 경기는 친선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11월 다음 월드컵 예선을 위해서 최종 점검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베트남이 많이 약체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굳이 안 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미토마 선수가 오늘 새벽에 이제 대표팀에서 차출됐던 것이 취소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브라이트전 경기를 보시면 미토마 선수가 크게 막 부상이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뭐 조금의 부상 위험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표팀 쪽에 브라이튼 측에서 요청을 한 것 같고 따라서 미토마 선수는 이번 두 경기를 뛰지 않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론 손흥민 선수는 또 캡틴이니까 그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9월 A매치가 영국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 팬들을 보고 싶은 마음 맞아. 뭐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오는 건 오되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저는 베트남전 같은 경우도 상대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거니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그런 밀집 수비를 깨는 데 있어서 합을 맞춰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김민재 선수는 굳이 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베트남전은. 김민재 선수 말고도 또 활용할 수 있는 센터백 선수들이 충분히 있고요. 이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플랜 B를 한번 기동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로테이션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은 해외파 선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국민 앞에서 경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뛰고 싶어 할 거다. 이틀 정도 판단해서 컨트롤하고 운동량은 줄이겠다. 하지만 훈련은 줄이겠다. 하지만 경기는 뛰겠다라는 걸 연지시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세기를 박았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은 장거리 이동에 익숙할 거다. 소집할 때 선수들 눈빛을 보면 누구도 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로테이션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더라도 거의 80분 이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죠. 수비수는 잘 교체를 또 안 해요. 그럼 풀타임을 뛰게 되거든요. 게다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는 유럽 대항전이 없으니 맞아요. 덜 피곤할 것이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유럽 대항전이 있어요. 바로 또 가면 해야 돼요. 지금 바로 돌아가면 22일 날 일단 또 마인츠 원정 경기 떠나야 되고 이후에 또 바로 튀르키예로 갈라타사라이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또 치릅니다. 사실상 3회마다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이동하는데 부담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김민재 선수는 지금 베트남전에서는 무조건 필히 휴식을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전이 휴식뿐 아니라 그냥 미리 독일로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시차 정도 하고 쉬고 좀 여독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튀니지전 하고 나서 그냥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지난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 김재 선수가 또 비난하는 그렇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겠죠. 가버리면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욕을 먹을 수가 네, 있어요. 같이 손흥민 선수가 같이 떠나는 거라면 네. 유럽파 선수들이 한꺼번에 같이 떠나는 거라면 괜찮다 하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또 전문 센터백으로 이 부담이 엄청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가서 선수들과 호흡도 맞춰봐야 되고요. 따라서 좀 일찍 가서 이제 체력적인 안배도 필요하고 적응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바입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라도 사실 크리스만 감독이 이번 직전에는 유럽에 가서 투엘 감독도 만나고 포스테코글루도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 10월 A매치 기간 동안 크리스만 감독이 어떻게 우리의 핵심 선수를 관리할지. 왜냐하면 이게 10월 A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 10월만 바라볼 게 아니라요. 이 11월 그리고 월드컵 예선도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길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경우는 부상 위험도가 커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컵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크리스만 감독이 부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크리스만 감독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은 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를 무리시킬 필요가 없다. 튀니지전만 좀 점검해보고 맞춰보고 베트남전은 사실 좀 보내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크리스만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10월 A매치 결과 경기 지켜보고 또 한준TV와 함께 최신 분석, 최신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